자고로 철학자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 눈앞의 자연현상부터 설명해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어떤 부류의 철학자들은 눈앞의 것보다는 변화하는 자연현상 뒤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그것이 변화하는 현상을 그렇게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현상 뒤의 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뜬구름 잡는 철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통념과 달리 그는 형이상학보다 과학적 저술을 더 많이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구체적 사물과 사실을 수집해 그것을 엄청난 분량의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었죠. 달 위의 것과 달 아래에 있는 것 중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항성과 행성을 연구하고 물, 불, 흙, 공기 4원소의 운동과 변화를 연구했으며 구름, 비, 눈, 바람, 해류, 지진 등을 관찰하고 기록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 가문 태생인 만큼 생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기원전 347년 스승 플라톤이 죽자 아카데미아를 떠나 지인들이 있는 항구 도시 아소스와 레스보스 섬에 머물렀는데 그때 어패류, 오징어, 뱀장어, 해면동물 등을 직접 찔러보고 관찰했습니다. 또 육지의 하루살이, 군뱅이, 박쥐, 도마뱀 등을 해부한 후 관찰 기록을 남겼죠. 나아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생소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악어와 타조, 서아시아의 낙타, 인도의 코끼리와 독뱀까지 두루 연구를 한 후 정교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에 전해지는 저술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 총 500종이 넘는 동물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동물들을 관찰하기만 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다는 점에서 동물학 연구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동물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데다 인간 본성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체에 관해서보다 훨씬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고로 하찮은 동물을 관찰한다고 부끄러워 말고 이들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모든 종류의 동물을 탐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연구를 통해 생명과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했어요. 다만 당시에는 관찰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는 오늘날 오류로 판명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계를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벌들의 생식 과정을 서술하면서 아직 여러 사실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관찰은 계속되어야 하며 만일 충분히 확인이 된다면 이론보다는 관찰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론의 결과가 관찰된 현상과 일치할 경우에만 이론을 신뢰해도 좋다고 했죠. 그는 수집,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실들을 인과적으로 나열해 이론을 만들었으며 그 이론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학문의 과학화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을 필두로 자연에 관한 일련의 저술들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을 잊게 한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것으로는 자연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연을 잊게 한 제1원인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1철학이라고 칭했어요. 제1원인을 규명해낸다면 그는 통일적 원리 아래 자신이 탐구한 방대한 지식, 즉 제2철학이라고 명명된 자연에 관한 지식을 완벽히 정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250여 년 뒤 안드로니코스라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제1철학에 해당하는 글들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철학의 글들을 타, 메타, 타, 피지카, 즉 자연학 저술들 뒤에 오는 것들이라고 이름 붙여 묶은 건데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피직스는 그저 전집의 편집상 위치를 가리키는 단어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메타라는 것이 뭐뭐 뒤에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도 있다 보니 이게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과 또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져 이 명칭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서 메타피직스를 주역의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문장에서 따와 형이상학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자연철학과 형이상학이 이론 철학의 중심이 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자연과학이 철학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오늘날 실증적이고 개별적인 탐구는 자연과학이, 메타적이고 종합적인 탐구는 철학이 맡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있는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자연학에서도 있는 것을 다루긴 했죠. 변화의 관점에서 자연 속 개체들이 운동, 생성, 소멸하는 양상에 대해 서술했는데요. 가령 특정 행성이나 동물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고 흰 것이 까맣게 되고 이쪽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가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 등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와 달리 형이상학에서는 있는 것인 한에서 있는 것을 고찰하겠다고 선언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연학이 있는 것을 변화의 관점에서 다루고 수학이 있는 것을 양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면 형이상학은 오로지 있음의 관점에서 무제한적으로 있는 것을 다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어도 있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규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있음의 관점에서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와중에 변하지 않은 채 본질적으로 있는 것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있는 것인 그리스어 온과 있음인 에이나이에 대해 전방위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온과 에이나이는 각각 존재자와 존재로 번역되는데 때문에 존재론을 온톨로지라고 하죠. 형이상학은 있음이라는 존재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은 이 세상 만물이 근원적으로 있음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있는 것을 탐구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음과 있는 것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X는 Y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요. 언어의 구조가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는 Y에 해당하는 수로에 주목을 했죠. X is Y 라는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다, 있다에 해당하는 is를 불완전한 기호로 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때문에 있음 또는 있는 것의 핵심은 is 뒤에 동반되는 수로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is를 포함하고 있는 이 수로들이 곧 존재를 나타낸다고 봤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에 쓰이는 수많은 수로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착한 수로들을 점차 상위 개념에 차곡차곡 넣어가다 보니 마침내 최종 10개의 수로 범주를 찾아내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있는 것으로서의 수로를 분류해 보니 그것들이 실체,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노임새, 소유, 능동, 수동 범주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있는 것으로서의 수로를 10개 범주로 나누게 됩니다. 달리 말해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는 수로들이자 있는 것들에는 사람도 있고 170cm도 있고 하양, 누구의 남편, 아고라에 있다, 어제 있었다, 누워있다,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있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각 범주마다 특정 뜻으로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구축하고자 한 것은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론이지 질의 존재론, 장소의 존재론, 시간의 존재론이 공존하는 다원적 존재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개 범주 중에서 첫째로 있는 것, 으뜸으로 있는 것이 있어 다른 모든 있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첫째로 있는 것이 바로 실체였죠. 즉, 무엇. 있는 것에 해당하는 실체에 의존해서만이 10개 범주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컨대 소크라테스라는 실체가 있고 나서야 그의 나이나 키, 소유, 노임새, 피부색 등에 대해 묻고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양이라는 건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소크라테스는 하얗다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의 원리들과 원인들을 규명하게 되면 그것에 의존하는 다양한 있는 것들을 수렴하면서도 하나의 통일적 존재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실체가 다른 모든 있는 것들을 있게 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있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존재론은 또한 실체론이기도 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부류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또 이 말, 이 소도 해당되죠. 이 지시 가능한 낱낱의 개체를 일컬어 철학 용어로 개별자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별자를 첫째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실체는 문장 안에서 궁극적 주어의 역할을 하며 실체 이외의 범주를 속성으로 갖고 다른 것과 분리 가능한 독립적 개체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첫째 실체인 이 사람과 저 사람, 또 저기 저 사람을 통틀어 뭐라고 부를까요? 사람이라고 부르죠.
또 이 말, 저 말, 저기 저 말을 통칭해 우리는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개별자들의 공통점을 묶어 통칭하는 개념을 종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더 모아봅시다. 사람종, 말종, 개종, 고양이종을 모으면 뭐가 되죠? 동물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부를 수 있죠. 이 종보다 더 큰 개념을 유라고 해요. 실체들은 본질적 속성에 따라 각기 특정한 종과 유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종과 동물이라는 유에 속하죠. 이 종과 유를 합쳐 종류라고 하며 이 종류를 철학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해서 보편자라고 불러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보편자를 둘째 실체라고 명명했습니다. 종류에 해당하는 보편자가 둘째 실체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동물이다 라는 진술을 할 때 사람과 동물이 첫째 실체와 달리 수로로 쓰이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어떠하다는 본질적 한정을 지어주기에 이 보편자에도 실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기를 멈추면 그는 존재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우연적 속성들, 그러니까 키가 크거나 작거나 피부가 희거나 검은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과 달리 둘째 실체는 종이나 유로서 영원하기 때문에 실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가 수어보다 우선하기에 첫째 실체가 둘째 실체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더 많은 실체성을 부여했죠. 한편 이는 스승 플라톤 철학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면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둘째 실체라고 부른 보편자만을 실체라고 했거든요. 이 보편자를 이데아라고 부르면서요. 아시겠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주장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 혹은 현상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즉, 진료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는 늘 흘러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이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진료와 구분되는 형상만이 영원불변의 실체라고 생각했죠. 형상은 쉽게 말해 사물의 고유한 원리로서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또 한편 플라톤이 이데아 개념을 만든 건 스승 소크라테스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살던 아테네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때문에 망가져간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테네 시민들이 돈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남을 말로 이겨먹으려고 해 공동체 윤리가 타락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합의 가능한 언어, 그중 용어와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문답법으로 올바른 개념 정의를 찾아나가는 거죠. 이 문답법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과 함께 참다운 지혜, 즉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일생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정의하려고 했던 개념들은 보편자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스승의 철학적 과업을 이어받았고 이 보편자가 정의의 대상이 되려면 감각적 대상들과 떨어져 영원불변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야 흐르지 않는 것, 생성하지 않는 것을 학문적으로 포착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피타고라스 학파에 영원하고 운동하지 않는 수라는 수학적 사유를 더함으로써 이데아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형상으로서의 이데아는 사유의 대상인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전체를 아우른 것이죠. 이 말, 저 말을 아우르는 말 그 자체, 이 사람, 저 사람을 아우른 사람 그 자체가 각각 말의 이데아, 사람의 이데아인 거예요. 또 이러한 경험적 사물만이 아니라 상태나 가치에 해당하는 아름다움, 정의, 용기 등도 그 자체로서의 이데아로 존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플라톤이 형상들로 이루어진 이데아 세계가 관념 속 원리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데아가 각자의 머릿속 상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진리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현실 속 모든 사물들이 이데아의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그것을 모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컨대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얼굴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를 모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는 개별자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첫째 실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편자인 이데아로부터 도출된 불완전한 모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플라톤 철학의 관념적 요소를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적 요소를 내세운 거예요. 그는 이데아론이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지만 그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형상세계가 우리가 감각하는 진료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이데아는 단순 추상일 뿐 그것을 아는 것이 감각물을 아는 것에 하등 도움이 안 되며 비물질적인 이데아들이 감각세계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변화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로 이데아는 시적 비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학문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며 내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체의 본질은 바로 그 실체 안에 있다 입니다. 즉 그에게 이데아로서 형상은 이념적이거나 초월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형상은 감각세계에 실존하는 개별 사물들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형상이 진료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이 아름다운 것은 이데아 세계가 아닌 꽃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인 거고요.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볼 수 있는 각각의 아름다운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해 불변하는 이데아 세계가 아닌 생성하는 감각 세계의 물질들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초월적 세계에서 감각 세계로 끌어내려 학문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매 순간 변한다는 점에서 가변적인 실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내야 하는 의무가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중 하나가 바로 사원인설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실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원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이죠. 예컨대 하나의 신조각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먼저 이 조각상이 있기 위해서는 물질적 원인이자 재료적 원인인 돌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진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만 있다고 조각상이 되진 않겠죠. 이 조각상이 실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이 형태가 있어야 다른 실체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형상인이죠. 그 다음 돌이라는 진료를 형상에 맞춰 조각가가 망치와 끌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영향을 주는 원인이 바로 작용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각가가 이 작품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가령 이 조각을 세워 신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인이죠. 이 4가지 요소가 실체가 존재하는 원인이자 실체를 설명해주는 원리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이에요. 이러한 사원인설 이외에도 실체를 둘러싼 진료 형상설, 가능태, 현실태 이론 등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실체를 진료와 형상이 결합된 복합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진료 형상설이라고 해요. 일단 물질 세계의 실체, 즉 모든 자연물은 진료를 포함하고 있죠. 진료는 가공 전 원료,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재료를 말합니다. 이 재료로서의 진료는 생성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요. 진료를 지닌 자연물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게나 크기, 성질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인들은 물, 불, 흙, 공기가 궁극적 진료이며 이 4가지가 적절한 비율로 섞이면서 세상이 변화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진료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물이나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은 나무, 플라스틱, 쇠만으로 성립하지 않잖아요. 책상을 책상이게끔 해주는 형태와 기능이 결합해야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고유한 형태나 기능을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형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이도스는 눈에 보이는 형태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데아의 어원과 같죠. 때문에 플라톤은 두 용어를 섞어가며 사용했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형상을 사물의 이상적 상태라는 의미로 쓴 것과 달리 그저 진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가령 잔잔한 바다의 경우 바닷물은 진료이고 잔잔함은 형상입니다. 고무공을 만든다면 고무는 진료이고 둥근 모양은 형상이에요. 또 인간에게 육체는 진료이고 그 육체를 기능하게 하는 영혼은 형상이죠. 여기에 더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의 결합 비율을 비롯해 진료가 구조화되는 원리까지도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형상은 오늘날 법칙이나 구조, 패러다임이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플라톤의 형상과 아리스토텔레스 형상에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플라톤이 형상을 그 자체인 하나로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실체마다 고유한 형상이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가령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 그들의 보편적 특성을 개념화한 사람의 이데아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형상과 플라톤의 형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 각각 따로 있다고 본 것이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물의 형상은 플라톤에게서처럼 보편자가 아니에요. 그에게 형상은 현실의 모든 개별자들에 내재해 있습니다. 다만 각 개체에 들어있는 형상은 모두 개별적이지만 보편적으로 기술될 수는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김새는 모두 다르지만 그래봤자 결국 사람의 생김새 안에서의 다름일 뿐이고요. 셋 다 능력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상을 보편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비롯한 자연물들이 내보이는 공통점에 따라 종과 유를 분류하고 학문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상은 개별자들의 있음의 원인이자 보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의가 이쯤 진행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개체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라면 그 나누어진 두 개 중 더 실체인 것을 변별해낼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변별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진료보다 더 실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텍스트인 범주론에서 이 사람이나 이 말과 같은 개체를 첫째 실체라고 부른 것에서 형이상하게 이르면 개체가 아닌 그 안에 내재된 형상을 첫째 실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진료가 시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형상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동일성을 유지한 채 실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기동일적인 형상이 연속적이고 변화하는 진료에 한정을 가함으로써 하나의 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형상이 사물의 첫째 실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진료는 단순히 한 사물의 재료를 나타내지만 형상은 궁극적으로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준다는 건데요. 의자가 책상과 같은 진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그것이 책상이 아니라 의자인 이유는 그것에 의자의 형상이 내재해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사물이나 개체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형상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곧 형상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인식이란 시간, 공간,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필연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다 라는 플라톤적 대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카데미아 사람이었던 만큼 결국 플라톤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나 그의 기본 발상이 플라톤을 잇고 있다고 해서 사물의 본질이 사물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경험주의적 전환이 평가절하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형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진료와 결합이 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형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어떤 현실적인 개체의 형상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니까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진료도 중요한 실체라고 봤죠. 헌데 진료와 형상은 사유적 차원에서나 구별할 수 있을 뿐 사실 현실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료와 형상은 하나의 실체에 대해 각각 가능성과 현실성의 측면을 나타낼 뿐이죠. 말하자면 진료는 형상을 향해 무언가가 되어간다는 점에서 가능한 상태, 즉 가능태로 있는 거고요. 이 가능태는 결국 형상과 결합해 현실성을 획득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현실태라고 부르는 거죠. 가령 돌이 가지고 있는 가능태가 조각가의 마음에 있는 형상과 결합하면 조각상이 되는데 이 조각상이 바로 현실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상인 것이고 형상은 진료가 도달해야 할 본질인 거예요. 가능태와 현실태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개념입니다. 특히 파르메니데스라는 선대 철학자가 변화와 운동이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존재론적 사유를 최초로 시도한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라는 문장 하나로 후대 학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든 철학자였죠. 변화란 없는 것이 있어지거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생성 소멸과 관계된 것인데 없는 것이 없다면 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운동 역시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가야 성립이 되는데 없는 것이 없다면 운동도 불가능합니다. 이 파르메니데스의 논변을 극복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능태와 현실태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가능성을 지닌 진료와 그 가능성이 현실화된 형상이 접촉하는 곳이 바로 변화의 지점이라고 본 것이죠. 가령 가능성 상태에 있는 건축 재료가 현실적 상태인 건축물이 되고 가능태인 씨앗이 현실태인 나무가 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과 변화란 물질 내부에 잠재해 있던 가능성이 형상을 지향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물은 발생과 소멸을 하는 실체적 변화, 더하기 빼기에 의한 양적 변화, 한 사물이 다른 사물로 바뀌는 질적 변화, 장소가 변하는 공간적 변화를 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나 운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형상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진료의 목적이 되어 변화의 능력을 실현하도록 이끈다고 봤어요. 가령 꽃의 형상은 현실태로서 씨앗이라는 가능태가 변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때문에 꽃은 형상이자 현실태,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는 완성태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세계관은 목적에 대한 욕구가 변화와 운동을 촉발한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마치 사물을 잡기 위해 손이 있고 대상을 보기 위해 눈이 있듯이 세계의 모든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씨앗의 목적은 나무, 나무의 목적은 집, 집의 목적은 사람이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목적의 연결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최종 목적을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가 형상의 목적에 맞도록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은 더 큰 목적을 향해 단계적으로 고양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는 운동의 단계가 무한히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한한 시간으로는 무한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1원인을 상정해요. 바로 신입니다. 제1원인으로서 신은 목적이 없어야 해요. 신에게 도달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운동의 계열이 생겨 또 무한으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고로 제1원인인 신은 어떤 것에 의해 약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시작이어야 합니다. 또 신은 상위의 목적이 없으니 무언가 더 나은 것이 될 필요가 없어 운동을 하지 않죠. 대신 스스로 운동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것들로 하여금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때문에 이 제1원인인 신을 부동의 원동자라고 해요. 한편 변화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신에게 진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진료 때문에 일어나죠. 이 말인즉 신은 진료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가능태가 전혀 없는 순수한 현실태이자 완성태인 거고요. 세계의 최초 원인이자 원리이며 최고선 혹은 최고 목적으로서 세계 내 모든 개체는 신을 목적 삼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은 작용인이 아닌 목적인으로서 개체의 힘을 전혀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끌어당김으로써 운동을 하게 되죠. 존재만으로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신 개념은 종교적 신과 구분되는 철학적 신 개념의 원형이 됩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의인화된 그리스 신들과 달리 신은 진료가 없기 때문에 육체 또한 없다고 봤죠. 따라서 신은 육체적 활동은 하지 않고 현실태로서 지성적 사유 활동만을 하게 됩니다. 사유를 한다는 건 사유할 대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신은 다른 대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사유 활동에 관한 사유라고 했죠. 한마디로 자신의 완전한 상태를 영원히 사유하고 관조하는 건데요. 그러한 신의 사유는 인간의 것과는 달라요. 인간은 무언가를 알기 위해 3단 논법과 같은 단계적 추론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반면 신은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단번에 전체적인 것을 통찰하게 되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의 사유 활동은 비록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신적인 능력입니다. 사유는 가장 좋은 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좋은 활동이죠. 가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이성적 사유를 하다 보면 더없이 좋은 상태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허나 이 상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만약 이 상태를 영원으로 늘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신의 상태일 거예요. 자, 정리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있음을 전제로 있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실체 개념을 파헤쳤고 그것을 파헤치다 보니 첫째 실체가 바로 형상임을 깨달았어요. 이어서 진료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형상이자 최고 형상인 신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갔는데요. 이를 통해 궁극적 원리와 원인인 신을 목적으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의해 각각의 개체에 존재 의미가 생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있음과 본질을 다루는 존재론에서 신을 다루는 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를 모든 것을 다룬다고 해서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후자를 특수한 것을 다룬다고 해서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연구가 오늘날까지도 철학의 주요 연구 분야로 남아있죠. 그럼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